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신립장군이 충주 탕금대전투에서 기마병을 이끌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목숨을 잃게 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 왜군이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이래로 파족지세로 불과 20일 만에 약 600km가 넘는 거리를 밀고서 서울 한양까지 5월 3일 날 도착하게 되자 당시에 어떤 특별한 대안과 대책이 없었던 조선의 선조임금과 일부 대신들이 도성인 서울을 포기하기로 하고 급히 서둘러서 북쪽 파주를 넘어 개성으로 피신하는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임금은 이와 같이 파천을 결심함으로써 훗날 다시 서울 도성을 수복할 수 있었고 조선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명나라의 도움과 임금과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조선 의병의 활동에 나선 의로운 백성들의 공이 크지만 말입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는 조선 왕조가 창건된 이래로 200년가량 오랜 평화를 누렸던 것에 비하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과 사변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위기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선조 임금의 파천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왜군을 상대로 결사항전을 폈어야 했었는지 한 번쯤 오래전 역사적 사실을 두고 만약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을 던져주는 화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역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 왜군의 움직임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서 승리한 왜장 고니시 유기나가와 가토 기요마사 사이는 사실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서울 한성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싶은 가토 기요마사가 또 다른 고니시 유기나가에게 자기는 서울까지 다른 길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내병 한 명을 고니시 유기나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대마 도주를 사이로 두고 있었던 고니시 유기나가 이 사람은 조선의 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아는 병사들을 많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토 기요마사는 서울에 먼저 입성하려는 욕심에서 그날 밤 한밤중에 몰래 고니시 유기나가를 모르게 몰래 먼저 출발을 합니다. 자, 나중에 이를 알고서 고니시 유기나가도 곧바로 출발을 해서 고니시는 아예 기마병만을 이끌고 먼저 서울을 향해 신속히 이동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선조 임금의 조선 조정에 대해서 상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군의 상경이 빨라지자 도성을 버리고 일단 북으로 선조가 파천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일 장군이 상주에서 패전하고 그나마 믿고 있었던 신립장군마저 탕금대 충주전투에서 패전하고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서울 도성 안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먼저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한양 도성은 경비초소, 그러니까 도성의 경비초소가 약 3만 개소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성의 초소를 지켜야 될 초병은 약 7,000명 뿐이어서 택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개의 초소 내에 7,000명의 군대라면 초소 4개에 걸러 한 명씩 병사가 배치된 그러한 수준인 거죠. 그나마 이 병사들도 오합지졸이어서 중간에 그 관부들,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또 도성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데 막기는커녕 오히려 열어주고 또 군사가 도망가도 그 위에 관원들은 아예 모르고 있고 이렇듯 군기가 아주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도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일단 성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안간힘을 다 쓰게 됩니다.
자, 밧줄을 내려가지고 도성을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성 안에서는 이 혼란을 틈타서 도적들이 들끓면서 약탈과 부녀자를 겁탈하게 되고, 또 난리통에 불안해진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동나고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오늘날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겠습니까? 돈, 금, 식량, 예를 들어 쌀, 라면, 내지는 뭐 개인이 쓸 수 있는 무기,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있겠죠? 자, 이 시대 때, 이 조선시대 때는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겼을까요? 징비록의 유성룡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은과 미투리를 챙겼다. 이 미투리는 집신입니다. 자, 은은 당시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현금과도 같은 것이고, 또 전쟁을 피해서 멀리 피난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집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신, 신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그러한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선조는 조정의 대신들과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집신을 사들이는 것은 가족 중에 싸움에 나가는 사람에게 챙겨주려고 사는 것이고, 백성들이 은전을 챙기는 것은 전쟁이 나기 전부터 돈을 원래 좋아해서 사들인 것이다. 임금인 나도 종묘와 사직이 여기 한양에 있는데 내가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전에 이 일이 상주에서 패전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때부터 사실 이미 궁궐 안에서는 궁을 버리고 이 도성 한양을 뜨자는 의견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패전했을 때까지는 그나마 궁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았는데 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정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때 임금님, 선조가 타는 말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영의정이했던 이사내를 만나러 대궐을 들락달락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눈치 빠른 유성룡이 임금님이 혹시 말을 타고 도성을 뜨려나 하는 직감을 하게 됩니다. 한편 임금님의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서실장인 도승지 이항복이 류성룡에게 자기 손바닥에 한자로 임마 영강문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강문 안에 임금의 말을 세우더라라는 이 글을 써서 손바닥에 쓴 다음에 류성룡에게 슬쩍 보여주니까 그때서 유성룡은 임금님이 도성을 빠져나갈 준비를 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던 거죠. 사실 선조 임금은 신립장군이 패하고 사망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피난계획, 그러니까 파천을 확정짓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신들, 종묘사직, 이거를 말하면서 파천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청하고, 또 일부의 대신들은 자기 조상과 위패도 우리 여기 서울 한석에 있는데 가려면 임금께서 나가시고 나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또 심지어 전하께서 도성을 버리고 떠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전하의 그 가마를 메고 따르던 사람들도 아마 가마를 버리고 다 달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선조 임금의 파천을 대부분의 신하들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얼굴이 경색된 선조가 슬쩍 내전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때 딱 한 사람,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이사내만 옛날에도 왕이 피난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조인 임금에게 일단은 파천할 것을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사헌부 사관원의 대신들은 모두 선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영의정 이사내를 파면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조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상황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신하들은 다음 대안으로 일단 그럼 세자라도 당장 책복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만약을 대비하자라고 이렇게 선조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내 밑에 아들 중에서 장자이면서도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임해군보다는 행동거지도 바르고 예의 바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원래 세자 책봉을 하게 되면 선포도 하고 어떤 의식도 치르게 되는데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책봉 의식은 하지 않고 글로써 말로써 세자 책봉을 광해군으로 그날 당일날 결정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신하들은 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일단 왕자들이 이제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도성 안에 민심,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한 일들을 왕자들 좀 시킵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또 선조가 바로 승인을 합니다. 이때가 신립 장군이 충주전에서 패전을 하게 된 4월 28일의 다음 날인 4월 29일입니다. 자, 4월 29일 선조는 도성을 일단 지키기 위해서 도성을 지키기 위한 대장으로는 이양원을 임명하고 그 자위장의 이전, 그 다음에 우의장의 변원수를 각각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박충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경성 순검사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수비를 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박충관이라는 사람은 수비 도중에 뭐 도망갔다 해서 나중에 이제 파면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선조는 한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원수로 당시에 상중이었던 김명원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원수로 신각을 임명을 해서 왜군이 한강을 넘어올 때 그에 맞서서 대비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였던 선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조 임금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러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저 같아도 일단 선조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잘잘못을 차지하고 당장 파천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또 이 당시 이씨조선 종실문중에서 임금을 찾아와가지고 종묘사직을 거론하면서 극구 왕의 파천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종묘사직을 두고 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한편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돌아서서는 윤두수에게 왕의 떠날 준비, 그러니까 행차를 호위하시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왕자들 중에서 세자로 책복된 광해군에게는 일단 선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기로 하고 또 다른 그 세자들 있죠. 그러니까 임해군, 그 다음에 순화군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측근들과 함께 임해군 같은 경우는 함경도로 가게 하고 순화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로 떠나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 순화군도 결국은 임해군을 쫓아서 이제 함경도로 같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왕자들을 흩어놓게 되는 거죠. 왕자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은 유성룡이 제안을 해서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선조가 파천하기로 결심한 것은 일단은 몸을 피해서 평양까지 옮겨간 다음에 명나라의 원군을 청하고 그래서 일단 전쟁을 좀 막아보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원래는 제찰사였었던 유성룡 보고 이 서울 한성 도성에 남아가지고 지켜라라고 이게 처음에 이제 지시를 했는데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도성지 이양복이 임금님이 북쪽의 그 변경까지 가서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면 그때 똑똑한 사람이 명나라를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으로는 유성룡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룡을 여기다 남겨놓으시면 안 되고 파천할 때
함께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성룡이 원래는 제철사로서 도성을 지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선조를 따라서 순행할 때 같이 따라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도성 안에는 임금님이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이미 텅텅 비어졌다고 합니다. 왜냐? 도성 안에 남아 있어 봐야 임금이 떠나는 판국에 중업밖에 뭐 더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도성에서 먼저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유성룡은 이제 선조를 따라서 행차를 같이 따라가게 되고 대신해서 이양원이 도성에 남게 된 것이었던 거죠. 다음 날 4월 30일 밤입니다. 이일이 보낸 장계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계를 보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늘 내일 안으로 왜군이 서울에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여기서 주저주저 하다가는 잡힐 수도 있으니까 임금은 곧바로 서울 도성의 서쪽문 돈이문으로 해서 도성을 빠져나가면서 또 한편으로 이 사당, 그러니까 조상의 그 신주나 이런 걸 모여놓은 거죠. 이 사당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종묘 신주를 모시고 가라 이렇게 일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당을 관리하던 이 관리인은 그 신주를 모시러 가서 일단 인장은 챙겼고 또 신주는 이제 땅에 묻고 쫓아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와 이 세자들은 일단 군복으로 이제 갈아입고 또 말을 타고 또 왕비는 일단 걸어서 인하문까지는 나온 다음에 가마를 타고 북쪽을 향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일행들이 대략 다 해보니까 신하와 같이 다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내외였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임금이 수도 한성을 떠나기가 무섭게 임금과 수행하는 행차 일행은 뒤돌아보니까 서울 수도 한성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보물을 두었던 도성 안의 창고가 가장 먼저 백성들에 의해서 털리게 되고 또 관노비, 뭐 개인 산호비, 뭐 이런 문서를 보관했었던 형조가 있었던 건물이 두 번째로 불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궐에 있던 그 창고는 이미 뭐 다 약탈되거나 아니면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고 또 서울 한현성 안에 경복궁, 그 다음에 창덕궁, 창경궁, 뭐 이 궁들이란 궁들은 모두 이미 잿더미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도성이 불타고 궁궐이 불타면서 역대로부터 계속 물려왔던 귀중한 물건, 그리고 역대로부터 물려왔던 그런 서적, 기록물 이런 것들이 모두 불타가지고 소실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군이 들어와서 불지른 것도 아니고 임금이 도성을 빠져나간 사이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화가 난 백성과 굶주린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 되겠습니다. 또 물론 뭐 관원들이 일부러 일본군들에게 중요 문서들을 빼앗길까봐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4월 30일 날 출발을 해서 다음 날 새벽 5월 1일입니다. 봄비가 쭉쭉 처량하게 내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벽제쯤 가까이 도착을 해서 경기감사 권징이 선조를 마중 나와서 비옷을 챙겨줍니다. 그 당시 궁녀들이나 뭐 이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칠팍칠팍한 길을 푹푹 빠져가면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임진강 나루터에 도착을 해서는 날이 이제는 어두워졌는데 이 임진강 남쪽, 그러니까 서울 쪽이죠. 서울 쪽에 있는 승정을 불태워가지고 강을 밝히고 임금님이 배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을 불태울 때 혹시 그 건물에 있는 나무를 뜯어서 왜구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임진강을 또 건너올까봐 걱정이 돼서 그 승정을 불태웠다고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임진강에 남아있던 그 남은 배들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침몰시켜버리고 그러고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1950년 6.25 전쟁 때 북한 인민군이 남하 속도가 엄청 빠르게 내려오니까 두려워진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의 민간인들이
피난할 틈도 주지 않고 한강다리를 폭파시켰던 그러한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자, 선조 임금의 행차 일행이 일단 임진강을 건너서 임금님이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 거기에서 임금님 수라상을 딱 준비했는데 주변에 같이 갔던 호위 군관들이 임금이고 뭐고 배가 고파서 선조의 밥도 다 먹어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래 약 200년 동안 평화롭게 지낸 이 조선의 군관들이 군기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기울이고 뭐고 이제 통제가 되지 않은 정도였으니까 임금님 밥마저 훔쳐먹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임금의 선조가 이렇게 자기 밥을 날치기 당하고 나서야 뭔가 선조도 느꼈는 모양입니다. 다시 임금이 개성까지 와서 판문에 도착해서야 겨우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5월 1일 저녁, 그때쯤 돼서 개성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함경남도 병사인 신할이 군사를 끌고 와서 선조를 그때부터 이제 호위를 하게 됩니다. 조금 여유를 찾은 선조는 그때서야 개성에 있는 백성들의 민원 사항을 좀 들어보고, 또 백성들의 이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뭔가 대안의 조치를 취하라라고 하면서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쫓아갔던 신하들이 선조 임금에게 아부떨듯이 개성 지역의 백성들이 부역과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 한번 행차를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걸 기념으로 해서 그 지역 백성들의 어떤 조세라든지 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면해 줬던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난은 선조 임금에게 간신 같은 이 대신들이 거기서 또 임금이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전쟁으로 도피 중에 한 일은 또 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 자, 그리고 이 개성에 도착해서 당시에 이 대신들은 국난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아래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영의정 이사내가 타겟이 돼가지고 그 난리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사내 벼슬을 다 빼서 박탈시켜야 된다. 그래서 영의정에서 좌천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 개성에서 도성에서부터 종묘의 신주단지를 들고 따라왔던 이 무리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종사자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또 황해도에서 징병된 이 군졸들 간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떤 싸움이냐면 누가 밥을 줘야 하는가를 두고 이 두 부류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급 관리들끼리 싸우니까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선조가 신주단지를 들고 따라왔던 이제 수복이라고 하는데 그 종들을 일단 먼저 효시하듯이 목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내려버리고 또 그 밑에 군사들이 그 사람들 몇몇을 잡아다가 목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또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도착해서 또 선조 밑에 하급 관리들이 또 자기들끼리 밥 짓는 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고관대작 이러한 신하들뿐만 아니라 아주 낮은 관직의 종사자들도 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동부승지라는 이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난리는 왕자들이 묵고 있는 궁에 있는 사람들이 벌인 왜구와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자들이 많은 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것이다. 그러니까 왕자군 안에 내수사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살림을 맡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목배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선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 조사해서 처리해라. 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이곽이라는 사람은 한양에서 도성을 빠져나올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옥 안에 가둬놓은 흉악범들 있죠. 도적, 뭐 아니면 이런 죄수들을 도성 안에 싹 풀어버려가지고 그냥 좀 관문문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일부러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선조는 경상감사 김수, 그 다음에 이제 전라감사 이광, 그 다음에 충청감사 이 뭐 세 사람,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이 감사들 모두를 싸잡아가지고 이놈들이 다 도망갔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자기 밑에 각 지방의 책임자들을 원망하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사실 뭐 선조가 책임져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선조는 자기 휘하 관리들만 잘못이 있고 자기 임금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아가지고 만약 이런 일이 있다라면 선조는 아마 탄핵감이었을 겁니다. 또 선조가 또 이런 말도 해요. 자기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이 명나라를 깍듯이 섬기느라고 저 미쳐 날뛰는 외적들에게 오히려 불만을 사게 했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선조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 역시 선조는 이번에도 자기 문제는 없고 명나라 내지는 일본을 탓하고만 있습니다. 자, 이게 선조가 도성을 빠져나와 파천을 통해서 개성까지 가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성이 어떻게 함락당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서 승리한 왜군은 일부 정찰병을 조선 사람으로 위장을 시켜서 이미 한성에 잔입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 이미 선조가 수도 서울을 버리고 북으로 이동한 것을 일본 왜군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일본의 왜군 제2군은 충주에서 양지, 용인을 거쳐가지고 한강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일본 장수 중에 갓도 기요마사입니다. 또 1군은 여주 이천을 거쳐서 용진으로 올라온 다음에 한강에 다다르게 됩니다. 도성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이양원은 도망을 가버리고 한강을 지키라고 명령을 받은 도원수 김명원과 부원수 신각은 강 너머 왜군이 도하를 딱 시작하는 걸 바라보고 바로 자기 밑에 부하에게 야, 내 말에 말 한 장을 좀 먼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밑에 휘하 군사들이 이러한 말을 보고 또 이러한 행동을 보고 장군께서 먼저 도망가려고 하시네 라고 하면서 장군보다 그 밑에 조선의 군사들이 먼저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자, 이래서 한강을 넘게 된 왜군이 지금의 동문, 그러니까 홍인문입니다. 도성의 홍인문까지 왔더니 도성의 문도 활짝 열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혹시 매복이 있나 하고 일단은 도성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일단 정탐병을 먼저 몇 명 보내고 나서 도성이 이제 완전히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궁궐에 입성을 했는데 이 궁궐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조선의 궁궐들이 다 불타있기 때문에 왜군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 묵을 만한 곳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왜군들은 일단 그 종묘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불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종묘가 있는 곳에서 이제 기거를 딱 했는데 여기서 좀 있다 보니까 이 신주나 뭐 이렇게 조상들을 모셔놓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불길한 감이 들었는지 귀신이 나온다면서 일본 왜구들끼리 서로 놀라가지고 막 칼부림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못 있겠다 해서 그 종묘를 왜군들이 불을 태워버리고 다시 별궁처로 와가지고 거처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구들이 서울 도성에 들어와서 불낸 곳이라고는 종묘를 불낸 거죠. 자, 왜구는 이 서울 한성 도성이 텅 빈 것을 보고 일단 조선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배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외인들이 발행한 증명서를 갖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이 도성에 들어올 때 이 증명서를 내보이면 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빙을 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도성을 도망쳤던 조선의 백성들이 다시 도성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 또
일부는 오히려 외인들 편에 서가지고 길도 안내해주고 또 이런 이적질들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왜군들은 일단 고발인 접수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딱 고발도 받고 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 사람 중에서 이를 악용해 가지고 괜한 사람을 무고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때 왜군들도 그동안 부산에서 서울까지 강행군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발이 모두 부르터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이 왜군들을 딱 봤을 때 발이 뭐 다 부르터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니까 짝대기 하나만 갖고도 저 왜군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또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조선 백성들이. 자, 여기까지 이제 서울 도성에 일본 왜군들이 입성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기록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유성룡의 징비록과 선조실록 그리고 선조 수정실록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남겨진 일본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남겨놓은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점령하게 되는 과정을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서울에 먼저 입성해서 공을 세우고 싶어 했던 이 갓도 기요마사라는 외장은 아침 일찍 몰래 먼저 서울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죽전, 그 다음에 뭐 용인 이쪽을 거쳐가지고 한강 남쪽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저 몰래 출발한 것을 알게 된 또 다른 장수 고니시 유기나가가 자기는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렘 병사 딱 20명을 일단 한강에 먼저 갈 수 있도록 출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게 하냐면 한강에 도착해서 자기의 또 다른 외장 갓도 기요마사가 한강을 넘어갈 때 쓸만한 배들을 먼저 발견하갈랑 그 배들을 다 한강으로 흘려보내서 배를 떠내보내버려라 라고 이렇게 그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조금 뒤늦게 도착한 갓도 기요마사의 군대가 한강에 딱 도착해 보니까 강을 건널 만한 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 북쪽, 그러니까 강 건너편을 딱 보니까 조선군이 깃발도 세우고 있고 병사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갓도 기요마사가 또 한강 이남에 있는 새들이 강북쪽으로 넘어가는데 새들이 자유롭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딱 보고 갓도 기요마사가 예측하기를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저 조선군들은 호수아비 가짜다. 그러니까 너희들 몇 명, 부하 몇 명을 시켜가지고 강을 수영을 해서 넘어간 다음에 강북에 있는 정박해 있던 배들을 탈취를 해서 그 배를 몰고 다시 강남으로 내려온 다음에 그 배를 타고 한강을 도하에서 넘어가서 남대문을 통해서 서울 한성의 도성에 고니시 유기나가보다 먼저 입성했다라고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은 갓도 기요마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니시는 고니시대로, 갓도는 갓도대로 각자 자기가 먼저 서울에 입성을 했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임진왜란 이후에 갓도 기요마사가 에도 시대를 시작하는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고니시 유기나가를 죽이고 승리를 했으니까 승자의 기록으로서 갓도 기요마사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충주에서 이 갓도 기요마사가 몰래 먼저 출발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고니시 유기나가는 자기 기마병만을, 포병은 빼고 기마병만을 착출해가지고 일단 기동력을 갖춰야 되니까 이 기동력 있게 해서 여주 이천을 거쳐가지고 용인진으로 들어와서 서울의 동문, 그러니까 홍인지문이죠. 이 문에 도착해서 도성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록에는 활짝 열려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일본 기록에는 닫혀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조총의 그 총구로서 홍인지문의 그 문틈 사이를 쑤셔가지고 이렇게 열고 들어갔다라고도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이 잠겨 있어서 그 도성의 성벽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록과 일본의 기록이 뭐 서로 이렇게 다르니까 사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다르다는 것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이 1592년 5월 3일입니다. 이날 오전에 서울 한성에 입성했던 왜군은 처음 부산으로 넘어왔을 때 동래성과 부산 진성에서 조선인의 군민을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도륙을 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자기 일본군들에게 조선인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지시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때부터는 민신수습의 일원으로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을 불태우고 떠난 이 선조와는 달리 일본군이 입성해가지고는 우리 조선 백성들을, 양민들을 학살하지도 않고 또 도성 안에 있는 조선인들을 해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조선 백성들을 이렇게 좀 위해주는 척 하니까 오히려 조선의 백성들은 꼬두밥인 것 같아요. 꼬두밥을 줘가지고 일본 병사들에게 또 호의를 베풀었고, 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조선인들의 이러한 호의에 왜군들이 감복했다고 합니다. 거기 일본 기록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자, 같은 날 5월 3일 이제 정오가 넘어서 이제 뒤늦게서 숭례문, 남대문을 통해서 갓도 기요마사가 입거를 했는데, 자기가 딱 들어와 보니까 고니시 유기나가보다 한 발 늦게 입성한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억울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은 일본 나고야성에 있는 그 태학 노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우리 당신과 나 두 사람 이름으로 이 조선의 한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알립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니시 유기나가가 그 웃기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 갓도 기요마사가 나보다 먼저 만약에 한양에 들어왔다면 거꾸로 내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서 거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고니시한테 거절을 당한 갓도는 돌아서서 아예 이번엔 자기 혼자 서울을 점령한 것처럼 편지를 써가지고 노관백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고니시는 그래? 그럼 아예 나는 내 부장 중에서 가장 더 신뢰할 만한 그 대마도 출신 사람이 이제 곤노스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편지를 띄우는 게 아니라 아예 관병한테 찾아가게 인편으로 보고를 해버립니다. 얼마 뒤에 이 소식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갓도 기요마사가 허위 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갓도를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조선 한반도에 넘어온 왜군의 숫자는 14만 명이었다고 일본 기록은 써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난리통에 조선의 백성들이 뭐 4월 달에 5월 달에 이런 난리가 일어났으니까 한참 못 심어야 될 텐데 뭐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는 포기했고, 그나마 봄에 볼이라도 제때 추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추수를 못해서 조선의 그 백성들은 물론 이 침공해왔던 왜군까지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기록에 보게 되면 일부의 조선인들이 자기가 마치 일본인인 양 머리를 일본인처럼 깎고 난 다음에 같은 조선 사람들을 약탈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일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점에도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편 드는 친일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때 그 뿌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공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서울 도성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게 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조선을 확실하게 점령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일본 본토에서부터 조선의 그 서해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서도 서울 한강까지 곡물과 전쟁 물자 뭐 이런 것들을 이동시키면 앞으로 자기들이 중국 명나라뿐만 아니라 더 멀리 인도까지 진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가 직접 조선으로 넘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당시에도 일본의 천황이 있잖아요. 그 천황의 거처를 일본에서 명나라의 수도인 북경, 베이징으로 옮기겠다. 그리고 현재 그 당시에 일본 본토의 관백으로 있는 자기 그 양아들 히데스고라고 하는데 이 히데스고는 중국으로 말해서 중국의 관백으로 임명을 하겠다. 그리고 조선의 왕으로는 이 히데스고의 동생 하시바 하데가스라는 사람에게는 조선의 왕으로 임명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관백이 빈자리에는 하시바 히데야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식의 이 환상과 망상을 담은 그러한 사상 노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뭐 수도 서울 한성을 점령한 것이 뭐 세상을 다 가진 그런 느낌이 들었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기분에 이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의 그 외장 고니시 유기나가에게 우선 장검 있죠, 장검. 아마 멋있었던 그 검이겠죠. 그리고 장검 한 자루하고 그다음에 이제 갈색 말 한 필을 먼저 하사하겠다라는 답장을 고니시 유기나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이 발생되고 나서 5월 3일 우리 서울 한성이 왜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일본 외장 고니시 유기나가와 갓도 기요마사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라이벌 관계죠. 서로 앙숙이 됩니다. 세상에는 어디를 가나 같은 편이면서도 반드시 상대를 시기하는 또 경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군과 적군은 알아볼 줄 알아야겠지요. 자, 오늘 역사 이야기에서 또 선조임금과 선조임금의 그 신하들 과연 한 몸으로 움직여진다고 생각되십니까? 선조임금은 선조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각자 자기 생각을 전달할 뿐 뚜렷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닥치는 대로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책임자도 현명하고 바른 판단, 그러한 능력의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자질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선조 임금을 욕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당시 선조 임금님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일은 그 결정은 최고 통수권자가 합니다. 하지만 나랏일을 꾸려가는 그 실무, 그런 일들은 관료들이 하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밑에 동행해서 수행하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의 어떤 인품, 그 다음에 성품, 자질,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예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우리나라 남해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첫 출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옥포해전 1차 출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 오른편에 제 사진 눌러주시면 구독이 됩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놓은 영상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 올려놨습니다. 자,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